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되는 가운데 북한 원전과 또 판사, 탄핵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 원전 관련 선거용 북풍이라는 여당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공방이 거센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컴퓨터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가 발견이 됐다. 그게 삭제가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이적행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산업청정자원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내부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윤기찬 부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팩트에 기반한 문제 제기예요. 예를 들면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검찰의 그 증거 목록에 보면 북한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이런 식의 문건 내용이 제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문건 문헌상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북한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구나 이렇게 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명을 듣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바로 인접 지역인 북한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일단 안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핵무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원자력을 또 건설시킨다는 것도 군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관련된 생태계가 모두 무너지고 있잖아요. 고용 문제도 있고 관련 노동조합이 시위까지 하고 있는 마당인데 네.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표현이 거칠지만 그래서 이적 행위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는 정치적 공세라기보다는 팩트에 기반한 야당으로서의 충분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여당이 답변을 해야죠. 그것도 팩트에 기반해서 윤전병 의원님처럼 추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팩트를 공개하거나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청와대에서 해명해 주시거나 예. 이래야 되는데 일부 그때 뭐 산업부 관계자 그다음에 어떤 정치권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명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해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야권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뭐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고 북풍 공작입니다. 그러나 좀 야당이 야당도 이게 그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 그러면서도 이걸 해명하라, 팩트에 근거를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뭐 야당이 질문하면 답변을 하겠지만 뭐 굳이 계속 이런 답변을 해야 될까라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 이미 그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 문서의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용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문, 그 문서의 결론에 이렇게 돼 있죠.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조치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 구체적인 이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은 비핵화 이후에 검토할 내용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청와대와 연결을 하고 대통령이 해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적 행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예. 이것이 왜 안 되는지를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선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결 조건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 전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핵 기술과 장비에 대한 이 사용 문제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것이 되려면 북한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을 새로 맺어야 될 일이고 미국 의회가 승인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NPT 핵 확산 방지 조약. 여기에 예. 복귀를 해야죠. 예.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가입해서 철저한 또 검증과 검열을 받는다는 이 모든 절차들이 있어야 되고
야당에게 묻겠습니다. 비밀리에 지어주려고 한다고 했는데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합리적이 않은 것이 한 5조 원, 뭐 몇 조 원 드는데 이 문제를 국회에서 야당의 예산 동의 없이 어떻게 비밀리에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 아니라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어쨌든 이게 이 문건이 보고서 형식이에요. 보고서인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게 내부 자료, 내부 검토 자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쓰는 건 저는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고서에 당연히 그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겠죠. 그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전부 완성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거나 사전자부에서 발표하거나 했을 때 정부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인데 예. 굳이 그걸 또 썼다는 것도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이디어 차원인 이 보고서를 왜 하필 감사원 감사 대비 전에 이걸 삭제했는지. 예. 남북 경협이 정상화되면 그때 대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남북 경협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에서 의지가 있는 편이에요. 예. 남북 관계가 잘 좋아지면 이 네. 경협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국민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이걸 보고서를 없앴는지 하나 부분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없앴다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국민 입장에서 어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 입장이다. 예.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주셔야죠. 예를 들면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시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그러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국가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로 국민의 어떤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검토했다라고 그러면 네. 우리가 비핵화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체 검토에 그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협상 단계에서 제안을 하든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예.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겠다 그러면 니네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해제하겠다라고 자체에서 그냥 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협상할 때 그 안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대북 제재 해제하겠다. 예. 당신들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전력 체계, 특히 원자력 발전소 관련돼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검토했다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USB는 정상 간의 어떤 외교적 행위라고 보고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산자부가 갖고 있던 문건 자체는 그것은 외교적 행위 대상이 아니잖아요. 거기 건네지도 않았다면 예. 그렇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남북 관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비핵화 문제는 철저하게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대가로 원전을 건설해주고 어떤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제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대상이 아니에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우리가 운전자론, 촉진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잘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촉구하는 역할이지 그런 핵심적인 제안을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임기찬 부위원님 말씀하신 요 산업부가 이 보고서 이걸 공개하면 된다는데 네.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수사 중인 사항에 공소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부가 수사 중인 사항을 마음대로 또 공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뭐 공개가 필요하다면 또 할 때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공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고 수사 뭐 그런 과정상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해도 저는 관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말씀해 네네. 보탄다면 예. 수사 중이긴 하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 공소사실이지 문건의 내용 자체는 공소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제성 평가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 문건이라면 그건 공소사실에 포함이 돼요. 예.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공개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평화발전소를 제안한 적은 있어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렇듯이 이 전력과 관련돼서는 누차 북한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러 차례 제안 비슷한 걸 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전력 발전 형태가 원자력인지 아니면 수력인지 화력인지 재생에너지인지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적행위라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이 됐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북한 비핵화 관련돼서 어떤 제안을 했고 또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당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두고 선거용 부품 공작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런 이 원자력 관련된 문제가 뭐 2년 전에도 언론에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만약에 선거 목적이었다면 그때 문제 제기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대전지검이 수사를 통해서 공소한 이후에 공소장 별지 목록을 통해서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고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그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알게 된 때가 그때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물론 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검과 국정조사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단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예.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사실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죠. 지금 네. 보면. 그리고 정부에서도 원래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산자부 공무원이 이런 문건 삭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2019년도 12월 달경에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예. 아직까지 근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부분이 국회가 할 일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든 예. 아니면 특검이든 뭘 통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예. 실체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국정조사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 야당의 저런 입장이 참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도 국민께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인공위성이 다 쳐다보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북한의 철도 침묵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조 원이 되는 그러한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삼척동자도 아닌 거 다 아는데 이걸 계속 맞다라고 주장하고 지금 애초에 이 공소장을 우리나라 특정 언론이 공개를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른 언론도 말이 안 되는 걸 알으니까 보도를 안 했죠. 후속 보도를. 예. 근데 이게 왜 커졌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여기에 불을 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적행위라고 딱 규정을 하니까 원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적행위로 올마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적행위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해요. 이미 시효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대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 예. 국민의힘은 이것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쭉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동력이 있어야 끌고 가는 것이지 하루 이틀이면 전부 다 끝날 일을 그렇게 무리하게 확대해서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 4월 7일 재보궐선거판에 소위 지금까지 해왔던 북풍 한설이 몰아쳐서 선거에서 압승하기를 바라겠지만 이것이 역풍이 되어서 오히려 적벽을 불태웠던 적벽대전에 나오는 제갈량이 불러왔던 예. 동남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네. 일단 먼저 한 2시간 전에 모 일간지에서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 내에 DMZ 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안, 그다음에 3가지 안이 있는데 예, 예. 그다음에 경소를 짓기로 했던 신포 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안, 네. 마지막에 신안을 3, 4호기를 가동을 시켜서 전력을 공급하는 안,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맞는지 여부라도 일단 정부에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 네네. 그 안에 보도를 했는데 예. 다른 언론들은 다 그 부분에 집착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언론만 거기 보도를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안은 그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아까 윤영찬 수석이 설명한 대로 에너지 협력에 관해서 30여 년간 지속해 해온 그 역사 속에 다 검토되었던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보수 언론이 무슨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이 한 말이에요. 그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언급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원전 경수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은 제가 못 해봤는데 예. 만약에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신안을 그걸 왜 여쭤봤냐면 신안을 3, 4, 5개의 경우에는 2월 달에 이제 이것이 인가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북한의 전력 공급 안으로 만약에 그 안을 검토했다 그러면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고 고용까지도 어떤 그 고용을 유지시켜달라라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말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북한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그런 안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부 입장하고 상당히 배치돼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부분에 여기서- 대해서 네네. 짧게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탈원전, 탈핵 이렇게 이제 아주 이념적 용어를 동원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예.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높아요. 과거에는 지진의 안전지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집중이 돼 있는 우리나라 동남 해안에 경주, 포항을 비롯해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느끼게 됐고 일본 후쿠시마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원전의 비율을 좀 낮추자. 그리고 그 낮춰진 부분을 세계적인 국제적인 요구이고 추세인 신재생 에너지로 이 부분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인데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 중인 지금 4기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전이 늘고 그 이후로 늘다가 점점 줄어서 2083년이 되어야 예. 원전에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아예 다 없앤다. 그런데 북한은 지어준다. 유럽 에미레이트 UAE 예, 아랍에미레이트요. A는 뭐 수출한다? 이게 도덕성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학습을 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관련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발의할 때 그 서명한 의원님들 숫자를 보면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죠. 과반이면 네.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파면에 그치는 것이거든요. 주된 효과가 파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탄희 의원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파면은 예정돼 있죠. 사실은 이제 2월 28일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분은 예.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헌재의 심리는 사실 그 이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요지는 뭐냐면 이분이 그 징계 처분과 비슷하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퇴직금, 연금 수령권, 변호사로서 개업 예, 예.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못 받게끔 그래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탄희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법관의 독립은 헌법적 가치예요. 그 법관의 독립을 이루는 방법은 내부적,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고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있는데 이 사건은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점에 예. 대해서는 저는 다투기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이 이탄희 의원이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사실 침해했다는 거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끝났잖아요. 2월 28일이면 이분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핵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독립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탄핵 목적 달성이 이 원래 고유의 목적 달성과 상관없는 탄핵 발의 내지 심리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직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이전에 이게 논의된 적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대법원장께 이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징계로 될 수 있는 것이 정직하고 감봉이에요. 근데 탄핵은 파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계 처분 계속 요구하다가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자 12월 달부터 이 탄핵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임성근 부장이 1심 판결에 헌법적 위반이다라는 판결문 내용이 적시된 때가 2020년 1월 달이에요. 예. 근데 그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다가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분의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 임기를 종료시키는 탄핵의 본래적 효과를 추진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의 성향이나 결과를 보고 못마땅 하니까 이 탄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길 법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히 민주당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 제가 감사한 거는 야당의 일반적인 공세는 뭐였냐면
이렇게 법원 탄핵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김경수 지사의 재판 등 이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세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예. 그 말씀은 좀 참아주셨고 지금 뭐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법리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예. 막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그 법원에서 이미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형사법적으로는 직무 남용 무죄를 받았지만 예. 이미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판결문에 6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윤기천 부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그냥 놔둘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는 이런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 위헌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의결해서 헌법재판소 넘기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관도 법원의 독립성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가 이걸 마무리 지어놓지 못하면 예. 앞으로 법원의 독립성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큰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뭐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걱정은 돼요. 예.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짚고 넘어갈 역사적 책무가 있다. 그런 책무를 국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국회 책무 수행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입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문제는 있지만 예. 이것이 그 원래 사법행정권의 내용에 조언하고 재판에 개입한 그 내용까지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직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안 된다거든요. 그러면 처벌 조항을 만드는 입법 형식으로 국회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는 게 뻔한 탄핵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것은 입법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재판부의 재판에 내부에서 간섭을 하게 되면 처벌 조항을 별도로 만들든가 보완하는 것이 저는 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위헌이지만 그 위헌에 대해서는 법원이 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그것을 탄핵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해야 그런 의무가 있으니 그런 의무를 하는 것뿐이다는 네. 말씀입니다. 예. 일단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테고 그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심리 중에 예, 예. 만약에 이제 임기가 2월 28일 지나게 되면 사실 각하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 심리 중에 파면이 되면 기각한다라는 이제 헌법재판소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각하 소액이 없어 각하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에 준해서 기각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심리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사실은 심리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짧게 한 말씀만 네, 붙이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국회의 책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국민은 대체로 검찰보다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다. 예. 내 어떤 운명을 법정에 갔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판사님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신뢰가 높아야 되죠. 그런데 이번 사법농단을 통해서 국민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법원마저도 이렇게 나의 인생에 나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법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신뢰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탄핵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법원이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선언했거든요. 금태섭 의원은 안철수 대표에게 3월 달까지는 국민의힘 경선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우리는 토론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금태섭 의원도 이제 단일화에 합류하겠다 그런 뜻일 텐데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함께? 그 금태섭 의원의 이제 주장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신 그 일괄 경선, 약간 플랫폼을 개방해서 하자라는 것에 좀 반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일단 경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탑시키거나 중간에 룰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3지대라고 평가받는 예. 이런 지역에서 두 분이 경선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양측이 하는 게 이게 예. 이제 이걸로 정해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금태섭 위원의 저런 말씀을 안철수 대표가 도외시하기 어렵습니다. 3월 달까지 계속 토론하면서 본인들끼리의 정책 경쟁을 한 이후에 예.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국민의힘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경선 방법과 관련돼서 잡음은 좀 일단락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제 원래는 더불어시민당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시대전환으로 창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그 범여권 후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듯 싶고요. 예. 그 본인들이 이제 아주 군소 정당이긴 하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본인들의 정강 정책을 통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범여권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당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예, 예. 오늘 저희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그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온라인 국민 면접을 그렇다면서요? 예,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정당 활동도 과거에는 조직국을 중심으로 조직을 중심으로 막 대면 활동을 했는데 예. 이제는 저희도 홍보 소통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과거의 이 후보 경선은 소수의 심사위원과 후보자들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점수를 매겼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 내용을 깜깜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새로 만든 민주당 방송국 델리 민주가에서 이걸 통해서 이미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민들로부터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예. 오늘 저녁 7시부터 온라인 면접을 시작하는데 현장에 들어오셔서 직접 실시간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거기에는 공관위원들, 심사위원들의 또 질문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서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후보들이 검증을 국민이 직접 하는 이 스마트 정당이 필요한 시대에 명실상부하게 단일화에만 몰입해 있는 야권과는 달리 예. 이제 집권 여당답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기대합니다. 그럼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는 같은 공간에서 질문을 받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경선을 치르자고 한 제안 윤 위원장께서는 결국에는 받아들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로서 지금 안 대표가 즉답은 피한 상황이거든요. 향후 수용할 가능성 박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는 예. 뭐 개인적으로 제 소망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갖는 근거는 뭐냐면 이제 안철수 대표님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보면 결과적으로 뭐 내년에 있을 대선 짧게 보면 길게 보면 그 다음 대선 2027년 대선에 반드시 승부를 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삿바싸움이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어요. 2027년에 결과적으로는 서로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안철수 대표는 반드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교집합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러다가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고 예. 또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이 되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 이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거든요. 예. 또 민주당 후보들 따라갈 거고 그러면 삼자가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아주 이 호각세를 이루게 되면 서로 다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결과적으로는 각자 도생하는 삼자 구도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또 당 내에서도 지금 오세훈, 나경원 등등의 후보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래도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오늘 그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민들의 관심은 좀 야권보다 좀 낮지 않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거를 해결할 방안을 좀 찾으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겁니다. 예. 국민은 이미 단일화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통합 그리고 혁신 없는 또 합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일화 이런 공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실증을 굉장히 내십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출발은 늦었지만
여당답게 정책을 가지고 지금 저희는 여당이지만 서울시 부동산 등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시민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당 후보답게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주도해 갈 것이고 그 단일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피로감은 쌓일 것이고 자연히 정책 분야로 관심이 올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당에서도 이렇게 국민 면접을 포함해서 움직임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향후 분위기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자꾸 단일화 말 쓰니까 너무 이제 정치공학적인 접근 같은데 네. 단일화는 불가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보고요. 예.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대권이 꾸미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방식이 본인이 중간에 사퇴하든 그러니까 결국 3자 구도로 가서 3위 또는 2위 하는 이런 구도로 선거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가 되는데 단일화 이후에 문제가 생기겠죠. 차후 대권과 당권을 갖고 당내와 이제 안철수 쪽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 또 국민의힘에서는 고민일 것 같은 게 단일화는 필수지만 필수이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희망사항이죠.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자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확정이 되고 안철수 대표 내지 금태섭 전 의원이 경선에서 후보자가 결정이 된 이후에 두 분이 했는데 졌다.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실력으로 졌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경선 룰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예. 경선 룰이 합리적인 룰이 정해진다면 거기서 만약에 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 타령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범야권으로 보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 또 힘을 모으는 다음 단계를 향한 행보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